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2학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신라로 개척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동아시아 각국 간에는 어떠한 형태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먼저 중국의 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잘 보이니? 좀 기울여줄까? 연결 잡혔나? 네, 됐네요. 자, 일단은 명나라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해금 정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개인의 무역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오직 조공의 형태로만 무역을 하도록 허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러 오는 나라들에게는 감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해 주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감합을 발급받아서 명나라와 조공 무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래서 명나라가 이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느냐, 명나라와 일본 상인이 외구로 가장을 해서 밀무역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어요. 왜냐하면 명나라 정부는 무역을 막았지만 사실 중국이나 일본 모두 서로 교역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명나라는 이러한 밀무역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뿌리 뽑기는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16세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방면으로는 무역을 하러 나가는 것을 허용해주는 해금 정책의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하였습니다. 자, 한편 명나라의 해금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는 동안 반사적인 이익을 본 나라가 있어요. 바로 류큐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죠? 왜냐면 류큐 왕국의 경우에는 명나라에게 일본보다 자주 조공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의 물건을 가장 쉽고 빠를 수 있는 방법은 일본 입장에서 류큐를 통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류큐는 명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큰 번영을 한때 누리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명나라의 해금이 완화가 되면서 류큐의 중개무역도 점차 쇠퇴하였다라는 이야기 하였어요. 자, 그리고 청나라의 경우에는 청나라 건국 초기에 반청 세력인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천계령, 해금령 같은 것들을 내렸고, 그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무역이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만은 정씨 세력이 제압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의 해외 진출이 허용이 되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였어요. 동아시아에서 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 어디였다? 일본이었다. 명나라, 청나라 은을 화폐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은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진출하였는데, 청나라 때에는 바로 나가사키가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이들이 나가사키에서 사가는 은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에도 막부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허락받은 상인만 나가사키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허락받은 양만큼만 무역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였으니, 그 발급 허가서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신패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우리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수업했었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조선의 무역부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명나라, 청나라 모두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선과 명청 사이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조공무역이었다. 조선이 조공을 곡물을 조공으로 바치면 명나라, 청나라가 돌려주는 답례품을 받아오는 것이 바로 조선과 명나라, 청나라 사이의 기본적인 무역의 형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조선은 종이나 붓, 화문석, 인삼 같은 것들을 수출했습니다. 화문석은 뭔가요? 머리 좀 짧게 자를까? 귀찮아 죽겠네. 화문석이 뭔가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네, 돗자리예요. 옛날 사람들은 더울 때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잤거든요. 대나무 돗자리 아니라 왕골이라고 하는 풀로 만든 돗자리를 화문석이라고 하고요. 아직도 강화도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삼은요, 예로부터 우리나라 인삼은 약효가 좋기로 유명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 가운데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많이 수출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거 수출하고 명나라, 청나라로부터는 비단, 약재, 책 같은 것들을 수입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과 명청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조공의 무역의 형태를 띠는데, 16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명나라가 여전히 해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16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해 주게 되어 사신을 따라간 역관이나 상인에게는 사무역을 허용해 주게 되면서 사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사무역이 뭔가요? 사무역의 반대말은 뭔가요?
공무역이죠.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공무역, 개인과 개인의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사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조선과 명청 사이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공무역의 형태였다라는 거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실을 따라간 역관인 상인들에게는 사무역을 허용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역관이 뭔가요? 역관. 통역관이죠. 통역해주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역관은 알겠는데 상인은 그러면 왜 사무역을 허용해 주었느냐? 자, 조선은 명나라, 청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말했다시피 조선에서는 정기적으로 명나라, 청나라에게 조공사절을 보냅니다. 자, 이때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조공사절 어떤 사람이 가느냐? 조선의 관품을 기준으로 정삼품쯤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요. 정삼품이면 상당한 고위 관료입니다. 임금이랑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장관급의 인물입니다. 자, 따라서 이 장관급 인물이 조공사절로 명나라, 청나라 갈 때 혼자 가겠어? 아니겠지, 그지? 당연히 이 사람의 옷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잠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많은 수행 비서들이 함께 따라갈 겁니다. 그죠? 게다가 조공 물품을 운반할 사람들, 말 끌 사람들, 통역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행원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만 이 수행원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보수, 출장비 같은 것들이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 조공 바치러 오는데 고생한다 라는 의미에서 사무역을 허용해 주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조공사절을 따라간 수행원들의 경우에는 명나라, 청나라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또 그걸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명나라에 가는 조공사절로 정삼품 신우영 대감이 뽑혔다 라고 소문이 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인들이 선물을 줄줄이 싸들고 와서 신우영 대감 집 앞에 줄을 서요. 뭐 해달라고? 그죠? 나를 수행원으로 데려가려고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데려가 줄게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서울에서부터 출발한 조공사절이 쭉 중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공사절이 명나라, 청나라 정부에 가서 조공사절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이 수행원들의 경우에는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형태의 무역을 가지고 사실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무역이라는 의미에서 사행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행무역. 그러면은 사행무역에서는 어떤 식의 교육이 이루어졌느냐? 이들은 보통 일본에서 생산된 은을 가지고 가서 명나라의 비단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조선의 수행원들이 왜 일본의 은을 가지고 가서 사왔느냐? 자, 우리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요. 사실 조선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상품 화폐 경제가 충분히 발달을 하지 못한 나라였어요. 물건을 사고 팔 일이 많은 나라였다, 많지 않은 나라였다? 많지 않은 나라였다. 그러다 보니까 은이 쓸 일이 많았을까, 많지 않았을까? 많지 않았겠죠. 그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거. 그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 일이 많지 않았고 간혹 있는 사고 팔 일에는 보통 쌀이나 옷감 같은 것들을 교환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명나라 장수들이 임진왜란때 조선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조선 사람들은 은의 가치를 몰라도 너무 잘한다. 우리가 여기서 은 한번 싹 쓸어 가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할 정도였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조선에서는 은이 많았다, 많지 않았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명나라, 청나라의 경우에는 무엇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은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죠? 따라서 명나라, 청나라의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는 은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은이 많지 않아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은 생산량이 많은 나라 어디였어요? 일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확보한 은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의 물건을 사오는 이런 무역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조선의 경우에는 일본의 은을 중국으로 연결시켜주는 중개무역의 역할을 하였다. 은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건 뭐가 재밌어서 그렇게 이제 계속 끌끌 웃으면서 화면을 보고 있니? 수업 내용이 재밌어가지고 웃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조선과 일본의 무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과 일본의 무역에 있어서 조선 초에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고려사항 변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왜구였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 중국으로 치자면은 명나라 초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명나라 초기에는 북로
남외의 침략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도 외부의 피해가 심각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중에 한반도를 약탈했던 외부의 경우에는 주로 그 근거지가 어디였느냐? 쓰시마였어. 대마도였습니다. 일본이랑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섬이죠. 대마도였어요. 자, 왜 대마도에서 이렇게 많은 왜구들이 발생을 하였느냐? 뭐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대마도 선생님은 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요.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농사짓기에 별로 좋지 못한 곳으로 보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이 많고요. 땅이 좀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마도에 사는 사람들은 늘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대마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식량이나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무역을 하거나 약탈하거나. 그죠? 그래서 대마도를 근거지로 하는 왜구들이 많이 활동을 했던 것이고 한반도는 그 피해가 심각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 왜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 할 필요가 있었느냐? 첫 번째, 도적들을 때려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세종 때 이 종무 장군을 통해서 쓰시마에 대한 토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완벽한 장악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대마도를 근거로 활동하는 왜구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데 성공하였다라고 해요. 하지만 무조건 때려잡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대마도는 어떤 땅이기 때문에?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그죠? 먹고 사는 식량이 부족한 땅이라는 것 때문에 해적들을 때려잡는다고 해도 먹을 것이 부족하면 또다시 얘네들을 배고파지면은 외구의 활동을 이어갈 거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대마도를 근거로 활동하는 외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을 때려잡을 필요도 있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 같은 것들을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후에 삼포를 개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사 시간에도 배운 기억나죠? 네. 작년에 훌륭한 한국사 선생님께 배워가지고 다들 잘 기억하고 있죠.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부산포, 내이포, 연포라고 하는 남해안의 세 군데의 항구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외관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외관이란 무엇이냐?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무역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일종의 거주구역을 가지고 외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삼포를 열고 거기에 외관을 만들어서 일본인들이 와서 조선과 무역을 함으로써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무역의 이익이나 식량 같은 것들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외부의 피해를 막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다만 이 삼포를 통한 무역은 자유로운 무역이 아니라 통제된 형태의 무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실 이 삼포를 개항해 준 까닭은 조선이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함이었나요? 아니었어. 목적이 뭐라 그랬지? 외부의 피해를 막는 데 있어요. 그죠? 그들이 부족한 식량을 공급해 줌으로써 피해를 막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지? 따라서 조선 정부는 어디까지나 그들이 부족한 식량을 베풀어 준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지면서 그들이 먹을 식량을 공급해 준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네 이만큼까지만 교역해 라고 조선 정부에 의해서 제한되는 통제된 형태의 무역이 삼포의 무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510년에 일어난 삼포회란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말 그대로 삼포에서 일본인들이 대규모의 폭동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삼포회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삼포를 통한 교역은 조선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는 무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조선과의 무역은 일본인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삼포의 무역의 목적이 외부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삼포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해서 세금도 면제해주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삼포에 와서 무역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생각한 많은 일본인들이 삼포 외관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교역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조선 정부가 정해놨던 인원수보다 훨씬 더 많은 일본인들이 삼포와 외관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교역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조선 정부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일본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착한 사람도 있었지만
나쁜 사람의 숫자들도 늘어나게 돼요. 이들 일본인들의 범죄 같은 것들도 일어나게 되면서 조선 정부도 안 되겠다. 더 이상 자유롭게 허용해 주지 말고 좀 통제를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세금도 안 걷고 있었는데 세금도 철저하게 걷게 되고요. 이 거주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합니다. 여기 원래 200명 살게 돼 있는데 왜 2000명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 1800명 정도 나가! 라는 식으로 통제를 강화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나쁘죠, 그죠?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하던가 힘들게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놨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니 이 얼마나 불합리한 조치냐 라고 하면서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산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포를 관리하는 조선 관리가 좀 약간 좀 뭐라 그러지? 가학적인? 탐관오리까지는 아닌데 좀 사람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잘못을 저지른 일본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머리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천장에 매달았어. 그래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밧줄을 화살로 뿅 쏴가지고 휙 끄는 거지. 그래서 천장에 매달렸던 일본이 철푸덕 떨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망신과 처벌을 주었다라고 해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짓들을 벌이자 일본 상인들은 조선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이딴 짓을 하냐? 라고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라는 계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마도를 통치하고 있었던 대마도주의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의 폭동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삼포외란이라는 사건이었고요. 대략 한 4000명에서 5000명가량의 일본인들이 폭동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 정부에 의해서 진압이 되어 그리고 이 폭동으로 인해서 삼포의 교역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후에 대마도랑 일본 정부에서 이 폭동을 주도한 사람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조선 정부에 보내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삼포의 교역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이미 한번 삼포외란이라는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더욱 무역량도 축소되고 일본인들의 가해지는 통제도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1592년에 뭐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고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과 외교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되면서 조선의 광해군에게 다시 한번 외교와 교역을 요청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서 기유약조가 맺어지게 되면서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의 외교와 무역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후에 조선통신사 같은 사람이 왕래하였다라는 이야기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이때 일본에서는 주로 굴이나 유황, 향신료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하였고요. 조선에서는 쌀이나 인삼, 목면, 면제품이죠. 책, 서적 같은 것들을 판매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에도막부 시기에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와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대마도, 스시마, 번이었어요. 하나씩 설명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류큐가 사스마 번에 의해서 제압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배운 기억나나요? 네, 에도막부의 통치체제는 막번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쿄, 일본의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은 쇼군과 막부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의 지방들의 경우에는요, 생고쿠 시대와 마찬가지로 다이묘들이 각각 그 지역을 다스려 각각의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땅을 뭐라고 불렀다? 번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중앙은 막부에 의해서 지방은 번에 의해서 통치되는 체제라고 해서 막번 체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 생고쿠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가 그 이전과 달랐던 차이는 뭐냐? 쇼군과 막부의 힘이 다이묘들보다 월등하게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군과 막부가 강력한 힘으로 지방의 다이묘와 번들을 통제하는 중앙 집권적 봉건제가 막번 체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이해됐나요? 됐나요? 네, 쇼군과 막부가 지방의 다이묘를 힘으로 통치하고 있는 막번 체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수많은 번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대마도는 스시마 번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사실 이 기후약조가 체결되는 데에도 이 대마도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대마도의 경우에는 조선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조선과 가장 가깝고 조선과의 무역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대마도의 경우에는 에도 막부로부터 니네가 그렇게 조선에 대해서 잘 알고 조선과의 교역이 필요하다면 조선과의 외교협상, 무역협상을 너네가 맡아서 해 라고 에도 막부로부터 조선과의 교섭을 위임받게 됩니다. 넘겨받게 돼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과 외교의 중간 역할을 이 스시마번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통신사가 갈 때 스시마번의 관리가 동행하기도 하고요. 부산의 외관에 항상 4,500명 정도의 스시마인들이 거주하고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45분 수업이라 조금 빠듯하네요. 몇 분에 끝나는 거지? 35분이요? 자, 봅시다. 다음으로 일본의 무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명청시대의 동아시아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명청시대는 일본으로 보자면 일본의 두 번째 막부였던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지면서 센고쿠 시대가 열리게 되고 임진왜란을 거쳐서 에도 막부가 세워지는 시기가 이 명청시대에 해당하는 일본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1학기 때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배운 기억나나요?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일본국 왕으로 책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시카가 요시미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시카가 요시미츠 때부터 일본은 명나라의 사신을 파견하고 조공을 바침으로써 명과 일본 사이에 감합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6세기 후반으로 중반 이후로 가게 되면서 일본과 명나라 사이의 감합 무역이 단절, 끊겨버리고 맙니다.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대략 이런 거예요. 명나라랑은 무역하려면 감합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합을 독점한 세력들은 명과의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상인 가문들이 이 감합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일본 상인 가문들이 감합을 두고 서로 대립을 했어요. 호소카와 가문하고 또 하나 이름 뭐였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자, 아무튼 써놨나 내가? 잠깐만. 네, 오우치 가문하고 호소카와 가문이 감합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진짜 조공사절이라고 막 우겼고요. 그러면서 명나라의 링고, 영파라고 하는 항구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싸움에 휘말린 명나라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싸움에서 패한 쪽이 감합을 위조해서 명나라랑 무역을 하려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감합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감합 무역이 단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과 무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일본이나 또는 일본과의 무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중국인들에 의한 밀무역, 외부역 활동 이런 것들이 창궐, 들끓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한편 이맘때 일본 상인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어요. 왜 그랬느냐? 16세기니까 1600년대네요. 16세기니까 1500년대네요. 자, 알다시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게 몇 년이었어요? 1492년이었어요. 그지? 16세기, 17세기를 거치면서 신항로 개척 이후에 많은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직접 항해를 하면서 무역을 하는 이른바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요. 16, 17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무역 활동이 이루어졌던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동남아시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수많은 나라의 상인들을 만나서 거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본 상인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서 무역의 거점을 마련하고 활발하게 무역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에도 막부에서는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일본 상인들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무역을 하는 것과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도 막부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봅시다. 자, 일단 에도 막부에서는 일본 상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슈인장이라고 하는 무역 허가증을 발급했어요. 슈인장, 한자로는 붉을 주자에 도장 인자, 문서 장자를 쓰는 주인장인데요. 일본어로 읽으면 슈인장이 됩니다. 왜 주인장이라고 불렀느냐? 여기 빨간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슈인장이라고 불렀던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어요.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는 무슨 체제였다? 막번 체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중앙의 쇼군과 막부가 강력한 힘으로 지방의 다이묘를 억누르는 게 막번 체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유로운 무역을 허용해주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지방의 다이묘가 무역을 통해서 막강한 경제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로부터 조촉이 들어왔듯이 서양 상인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지방의 다이묘가 에도 막부가 갖고 있지 못한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에도 막부의 통제를 따를까 안 따를까? 안 따를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에도 막부 입장에서는 지방의 다이묘의 성장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무역 허가증을 써줬으니 그게 바로 슈인장이었고, 슈인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에도 막부에게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야 됐기 때문에 에도 막부는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슈인장을 발급받은 상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무역을 가지고 슈인장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가지 못해요. 슈인장 무역 한 35년 만에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프다. 어제 월요일날 8시에 퇴근하고 어제 9시에 퇴근했는데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할지 모르겠는데 허리 아파요. 지금 무역과 관련된 증서가 3번째로 나오네요.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였나요? 가마 배웠네요. 두 번째로 배운 게 뭐였나요? 심패였네요. 세 번째로 배운 게 슈인장 나오네요.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게? 이게 가마비에게 심패게 슈인장이게? 라고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은 가마비나 심패랑 슈인장을 준 다음에 요걸로 어떤 무역이 이루어졌게? 라는 무역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출제하고 있거든요. 네, 한 번쯤은 정확하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돌아와서 왜 슈인장 무역이 중단되었느냐? 우려가 현실로 벌어졌어요. 실제로 믿을 만한 상인들에게만 슈인장을 발급했지만 지방의 다이묘들 가운데 꽤나 크게 성장한 세력들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였던 것이죠.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슈인장 무역을 통해서 일본 내에 무엇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크리스트교가 확산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 크리스트교가 확산된다고 무역을 막으려고 하느냐? 일본의 크리스트교 전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본에는 스페인, 에스파냐를 통해서 크리스트교가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16세기 후반쯤 가게 되면 일본 전체에 크리스트교 신자가 20만 명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일본군 장수 가운데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군부대의 깃발을 뭘로 썼느냐? 십자가로 썼어요. 다시 말해서 일본 고위층부터 하층민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도우야, 책상 밑에서 핸드폰을 하지 말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겠니? 심지어 에어팟을 끼고 있어가지고 내 말 들리지도 않네.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 없는데? 이놈 좀 빼고 책상에 핸드폰 하지 말고 좀 수업 좀 들어 임마. 교재를 안 가져서 수업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다 이런 거 너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서 있는 건지 알지, 그지? 너 뒤에 이제 아예 이렇게 공부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안 들을 애들 내가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래도 너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돌아와서 크리스트교 신자가 20만 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꽤나 거센 저항이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 작년에 배웠습니다. 한국사에서도 조선 후기에 천주교가 전파되자 양반 유생들이 유교 성리학을 바탕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일본의 지배적인 종교였던 신토와 불교에 의한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크리스트교에서는 신이 몇 명 있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신토는 다신교고요. 이 부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크리스트교는 당연히 기존 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어떻다고 하셨어요?
평등하다고 했어요. 그죠? 이런 사상은 에도막부의 신분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종교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 일본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천황의 신성함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에도막부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위험한 사상으로 낙인 찍고 금지시켰습니다. 에도막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교를 금지하였느냐? 후미에라고 하는 걸 시행하였어요. 보이나요?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높으신 분들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밟고 있네요. 그죠? 뭘 밟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생긴 발판을 밟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나무와 구리로 만든 성모 마리아 예수님이 조각되어 있는 발판이네요. 뭘 밟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를 밟으라고 시킨 거예요. 왜? 그리스도교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높으신 분들 사무라이들 쭉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을 사람들 한 번씩 요거 밟고 지나가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밟으면 너 그리스도교 신자 아니구나. 돌아가. 저 이거 못 밟겠어요. 너 그리스도교 신자구나. 잡아가지고 죽였던 게 바로 후미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 후미에 의해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처형당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일본의 종교 탄압에 대해서 일본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물론 에도막부에 의해서 제압이 됩니다만은 그리스도교 신자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막부의 정예부대 12만 명이 4개월 동안이나 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원래 종교적인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마바라의 난을 겪으면서 에도막부는 이야 이거 진짜 어떤 종교다? 위험한 종교다.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에도막부는 해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일본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던 모든 서양인들의 통행을 제한,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역에 대한 철저한 통제 같은 것들이 에도막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만 에도막부는 모든 서양인들과의 교역을 끊어버리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어. 왜냐하면 서양으로부터 나쁜 것만 들어왔나? 아니야. 예를 들자면 조총과 같은 중요한 것들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끊어버리기는 아쉽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나라 상인들이 왔느냐? 네덜란드 상인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포교에 관심 없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장사만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인들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교 포교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은 믿을만 하다라고 판단했던 에도막부는 네덜란드에게 무역을 허용해 주게 되는데 그래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딱 한 군데 항구만 열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나가사키 딱 한 군데 항구만 열어준 거고요. 나가사키 중에서도 혹시라도 또 얘네들이 뭐 이상한 거 전파할 것이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나가사키 앞바다에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을 만들어줍니다. 데지마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은 배를 타고 와서 이 데지마 안에서만 거주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로 갈 수 있는 길 유일한 다리 딱 하나 있어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에도막부의 관리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요. 철저하게 신분 검사와 신원 보증 받은 사람들만이 여기를 건너가서 네덜란드 사람들과 교역을 할 수 있었어요. 네덜란드인들이 이 다리를 건너서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딱 한 번 주어졌습니다. 네덜란드 상인 대표가 새해 인사를 하러 쇼군을 만나러 갈 때 1년에 딱 한 번만 건너올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해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사키에 가보면은 그래서 이런 어떤 국제교류와 관련된 많은 문화재들이 아직도 잘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데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와 교역을 하면서 일본은 여러 가지 서양의 새로운 문화와 물질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 전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네덜란드와 교역을 통해서 서양의 학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였던 서양 학문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란학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를 한자로 화란국이라고 썼거든. 그래서 화란국의 학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은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였던 서양의 학문을 란학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의학이나 기계학 같은 이러한 서양 지식들이 많이 일본에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네, 방금 본 후미의 발판 선생님이 지난 2월에 직접 나가사키에 가서 찍어온 곳이었고요. 지금도 대지마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간척 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바다 부분이 지금은 다 나가사키 시내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대지마의 모습은 아직도 그대로 좀 남아 있습니다. 바닷물이 흐르는 공간으로 구별되어 있는 약간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생님 대학 동기 중에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때 사진 같이 찍었었고요. 지금도 보면은 이런 서양식 건축물들이 남아있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대지마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던 에도막부의 관리를 코스프레한 공무원이 앞에서도 지키고 계시길래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자, 나가사키는 짬뽕도 유명하지만 네덜란드인들 그리고 서양인들과의 교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서양의 문화가 잘 남아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자면 나가사키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카스테라 같은 것들을 파는 가게들을 여러 군데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여러 군데에 서양인들이 살았던 건축물이나 종교시설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잘 남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나라의 관계 보도록 할게요. 자, 에도막부는 청나라와 조공의 관계를 맺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청나라 상인들이 해금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나가사키에 와서 많은 교역을 하였다. 그래서 에도막부에서는 무엇을 발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패를 발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죠? 기유약조 이후에 대마도를 통해서 이 조선과 교역을 하는 이런 어떤 무역이 일본의 무역의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도막부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교역한 나라는 세 나라였네요. 어디? 청나라, 조선, 그리고 네덜란드 이렇게 세 나라하고만 교역을 한 게 일본 에도막부의 해금 정책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신항로 개척 이전의 동아시아 각국의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